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걸 쓰기가 어렵다, 제한적이다, 여력이 없다는 거. 저는 이게 임계치에 왔다고 봐요. 투자자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근데 참 이게 거래량이 좀 그래도 나아지기는 해야 되는데 거래량과 또 가격을 분리해서 볼 수도 없고 재산권 보호 또 거래 이동의 자유를 위해서는 또 거래량이 또 생겨야만 좋은 거고 근데 그러려면 또 가격이 꿈틀댈 거고 뭐 쉬운 게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책은 예측하지 마세요. 정책은 수용하는 거지 예. 내가 정책을 예측하는 건 아닙니다. 대신 큰 방향은 있죠. 예를 들어서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완화책이 나올 거고 가격이 오르면 규제책가 나올 건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라 할까 그런 큰 방향성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뭐 정책을 내가 뭐 이제는 압구정동하고 여의도는 토지허가구역 해제할 거야. 그럼 먼저 사놔야지. 이런 정책을 예측해서 행동으로 하시지 마시라. 근데 이제 흐름이라는 걸 보면은 집값이 올라갈 때는 당연히 규제책이 나오고 집값이 떨어질 때는 완화책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 흐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기대 심리는 자연스럽게 또 생기는 것 같고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떤 분들한테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되게 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악성 미분양 대책을 나왔을 때도 어떤 언론사에서 그런 기사 썼었는데 코끼리에게 비스켓 주는 격이다. 별 의미 없다. 근데 이거는 정치적인 좀 뭔가 안정성이 생겨야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정부 입장에서 뭔가 과감한 정책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또 그게 정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아도 소비가 줄어드니까 리스키한 거고 그럼 약간 부동산 시장을 살리려는 니즈는 어느 정부가 됐건 다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정책 차원에서는 그럼 앞으로는 그래도 뭔가 좀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겠네라고 기대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 건설 산업의 구조가 굉장히 꼬인 게 뭐냐면 네. 일단 첫 번째는 건설 회사들이 그동안 너무 그 일종의 방만하게 경영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이유 때문에 미분양이 나오면 사주고 건설 경기 안 좋아지면 막 부양시켜 준다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 스스로 어떤 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거죠. 일단 벌려놓으면 된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근원적인 문제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려고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정책이 이제는 거의 다 써갖고 이제 남은 정책이 거의 유일하게 뭐냐면 개인들의 빚을 늘려서 그걸 해소하려는 방향성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여기서 가계부채를 더 늘리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수가 뭐냐면 그럼 정부가 사주겠다는 거죠. 이번에도 LH 통해서 3,000채 매입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매입해서 공공임대 내주고. 근데 그게 또 예산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렇게 과감하게 뭐 부양책이라든지 이걸 쓰기가 어렵다, 제한적이다,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임계치에 왔다고 봐요. LH 통해서 3,000채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전체 미분양 시장의 어떤 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한번 보실래요? 결국에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는 일종의 미래 수요 차원에서는 20대, 30대, 40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3, 40대 같은 경우에 특히 20대도 마찬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고려해 보면 거의 50%에 근접해요. 30대가. 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어떤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집을 5억 대출받아서 샀다? 맞습니다. 아, 네네. 근데 이거는 집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한 중앙값이에요. 집이 없는 사람들을 포함했다고요? 네. 전 세대니까. 아, 그러니까 30대의 전. 근데 만약에 집이 있는 사람으로 줄이면 훨씬 올라가겠네요. 제가 추산해 보면 100%에 근접합니다. 예? 100%요. 100%면 10억짜리 집을 10억 대출하고 샀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나와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이것 때문이요. 샀는데 가격이 빠졌어요. 아, 샀을 때 가격 대비. 네. 샀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한 60% 정도로 70%, 이제 샀는데 70%까지 샀는데 집값이 한 30% 빠지고 나면은 맞습니다. 1대1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빠졌네? 네. 이게 30대 가구주가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30대가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샀는데 네. 30대가 산 아파트 가격이 제일 많이 빠졌어요. 저게 뭐 4억에서 한 3억 3천 정도로. 평균 이제 중앙값으로. 네. 그러니까 상대적인 현재 집값 대비 부채를 끌어다 쓴 비율은 훨씬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유효 수요가 지금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그러면 아무리 정책을 써도 이 유효 수요가 살 수 있는 그런 집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정책 모기지 같은 게 좀 더 싸니까 신생아 특례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2024년부터 좀 이제 거래량도 키우고 집값도 조금 밀어 올리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집값이 매우 떨어져서 매력적인 시기에 신생아 특례 대출도 나왔고 그래서 싼 값에 잘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다. 24년 상반기까지만 놓고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까요? 그러면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값을 올리면서 샀다고요. 바닥에서 싸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됐었고 안 됐고. 초창기. 네. 거래량을 이제 같이 보시면 이게 최근에 집을 가장 오를 때 많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쌀 때 대출해 줄 때 산 게 아니고 대출 받아서 가격을 올리면서 샀다고요.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격을 올리지 않고 거래량만 나타나는 시기는 또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길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거래량이 먼저 활성화되는 시기는 가격을 건들지 않고 실수요자 입장에서 사려고 했을 때, 사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가격은 가만히 있는데 네.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오긴 하죠. 근데 오는데 되게 짧을 것 같다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길 수 있어요. 전 그런 시장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고 거래만 활발한 시장. 길게 옵니다. 그게 과거에도 있었나요? 있죠. 2012년, 13년. 아, 그때는 그래도 거래량은 괜찮았어요? 거래량이 계속 증가하죠. 그러다가 집값이 너무 안 좋아서 그때 최경환 부총리 뭐 빚내서 집 사라. 그렇죠. 이게 나온 게 그때였잖아요. 13년, 14년, 그렇습니다. 14년. 네. 근데 가격은 안 오르는데 그래서 집을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가격은 안 올라. 왜? 매물은 증가하니까. 근데 이번에도 그때와 비슷한 사이클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는 그때하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때는 그래도 부채를 일으킬 수 있는 가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수요가 시장에 있을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무주택자한테 최대 LTV 80%를 대출해 줬거든요. 예. 이제 100%가 나와줘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어유, 그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집값의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특히 대출 정책이 쓸 수 있는 게 좀 많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이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2025년 경제 성장률이 이제 다 전망을 정부마저도 한은마저도 1%대로 하잖아요. 이제 중요한 건 1%대 후반이냐 1%대 초반이냐 막 이 논쟁인데 이렇게 지금 매크로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또 집값은 더 불리해질 수 있을까? 이게 매크로 환경이랑 집값이랑도 연동성이 어떻게 많이 강한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상반기에 전 세계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요? 아니요. 어디였을까요? 투르키예요. 아, 왜 올랐을까요? 거기 화폐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막 40% 되는데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경제가 엄청 나빠요. 네. 근데 주가는 오르잖아요. 그 원인은 이제 다시 얘기해 봐야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 자산은 경기하고 다를 수 있다는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강조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투자화돼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경기 안 좋다고 그러는데 금값은 왜 오릅니까? 투자로 그러니까 금을 쓰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투자하려고 사니까 사실 경기하고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근원적인 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성장이 둔화주면 유효 수요가 계속 줄 수 있죠. 근데 그건 장기적인 모습이에요. 장기적인 거는 누구나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2025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 된다고 해서 집값이 하락한다?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 실수요 중심이고 그러면 영향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투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시 경제 성장률이 너무 낮더라도 또 그때 가서 뭐 돈 풀리고 하면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인구도 똑같아요. 인구가 준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얘기도 똑같거든요. 인구가 줄어드니까 요즘 한국 주식 뭐 가장 머리에 오르는 거에서 인구가 주니까 삼양식품 주가는 빠지겠지. 이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왜냐하면 투자 자산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서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도 금리 막 제로 금리 가고 하면 주식시장 막 폭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부동산도 똑같다. 그렇게 이해를. 똑같다. 그리고 훨씬 더 점점 더 한국의 부동산이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해도를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계속해서 살 수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더 투자화됐었던 시장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신규로 진입하기는 거의 힘든 상황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점점 더 투자화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서 똘똘한 수요는 그렇게 움직이죠. 예. 근데 공급이 투자화돼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거 그러니까 수요가 실수요는 변하지만 예. 공급이 투자화돼 있다는 거예요. 공급의 지금 대부분을 결정하는 건 투자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소화되기 전까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자, 보유세를 올리면 예. 집을 많이 팔고 집값이 하락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안 팔아요. 왜 안 팔았을까요? 막 1년에 막 수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집값 상승의 기대감이 높으니까. 그래서 투자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투자로 이루어지는 공급과 수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기자님 말씀하신 건 수요에 대한 투자자가 정확한 말씀하신 거예요. 투자자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실수요 시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요? 수요는 그래요. 근데 공급은 투자가 움직인다고요. 아직도. 수요는 실수요, 공급은 투자 수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정하죠. 아하. 그러면 그 공급 쪽에서 투자자들의 갖고 있었던 그 포션이 많이 줄어들 때까지는 이 시장이 정화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가격의 변동폭이 클 거예요. 거기에서 기회를 찾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그 갭 투자자 비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지역별로 뭐 단지별로? 맞습니다. 근데 갭 투자 비율을 어떻게 계산해냅니까? 어떻게 봅니까? 그거? 어렵죠. 예. 2년 동안 그 아파트 단지에 전월세 거래가 몇 건 됐는지를 추산하면 돼요. 너무 정확하죠.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 그러니까 매매 대비 전월세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파트 단지가 1000세대예요. 네. 그러면 2년 동안 전세 거래가 250건, 네. 월세 거래가 250건 됐으면 투자 비율은 몇 프로입니까? 50%죠. 네. 500건이 누군가 투자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전월세를 준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50%예요. 이 투자 비율이 높을수록 거기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그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디 뭐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고 하나요? 뭐 예를 들어서 아니, 계산해봐야죠. 그래도 광수의복덕방에서 이제 그런 지표를 이제 계산해내고 여러분들이 가끔씩 보여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저기는 아직까지 투자자 비중이 얼마나 많고 저기는 투자자 비중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고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아파트가 기회가 많다고요. 아,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내 집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가 집값을 막 내리면서 팝니까? 근데 또 이게 또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실수요 겸 투자 수요 겸 이렇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그냥 오로지 실수요가 아니라 실수요 겸 그래도 오를 만한 집.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게 투자 수요라는 게 영원히 없어질 수가 없는 건가?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투자 수요가 완전히 없어지기는 힘들어요. 대신 중요도가 그러니까 누가 시장을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거죠. 공급자냐 수요자냐.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에서도 실수요자냐 투자 수요냐. 그리고 공급자 중에서도 실수요자들이 파느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서브프라임은 왜 가격이 폭락했을까요? 그때 집값은. 네네. 그때는 사실 상상 초월로 떨어진 이유는 투자자들이 팔아서가 아니에요. 실거주자들이 팔아서요. 그래서 충격이 컸던 거예요. 실거주하면서도 그 원리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래서 충격이 컸던 거예요. 투자자들은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더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네. 수요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 그러니까 수요도 이런 거예요.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요. 예. 그게 바로 2020년, 21년도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밸류에이션이고 뭐고. 막 사. 어. 막 사. 10억을 해도 이 집이 13억 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네, 무조건 사요. 20억이어도 25억 갈 것 같으면 사는 거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다르게 그려져요. 예. 원래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 네네. 가격이 오를수록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움직이는 시장은 수요가 되면 가격이 계속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는 그렇게 안 해요. 가격이 오르면 실수요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이 줄고 있는 이유예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오르면 다시 줄기 때문입니다. 그걸 계속 올리지 못해요. 실수요자만의 수요만으로는 시장을 또 올리기는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 시장이에요. 이해하셨죠? 네네. 이제 공급 시장이에요.
공급 시장은 누구다? 파는 사람들 대부분은 사실은 단기적 변동성을 일으키는 건 투자자들이에요.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 네.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팔면 집값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반면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격 상승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어 매물을 거둬들이면 가격이 오르겠죠.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시장이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 시장을 볼 때도 그냥 수요와 공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실수요자와 투자자,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요자라고 해도 투자자처럼 행동하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변동의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맞습니다. 사람의 눈이 두 개 있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우리만 보지 말고. 근데 지금은 수요자들은 실수요자밖에 없고 그래서 집값은 더 빠질 수밖에 없고.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강남은 더 충격이 클 수 있는 게 투자로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더 많이 빠진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는 그러면 투자자들이 많이 팔아서 그런 거냐?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의지는 이해하시는 거예요. 세종시가 왜 많이 빠졌을까요? 투자로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하. 가장 투자하기 좋은 동네라고 해서 전국에서 몰려들어서 아파트를 샀다고요. 많이들 갔죠. 근데 거기는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동네예요 또. 그렇기도 하죠. 근데도 왜 집값이 빠져요? 투자자 빠지면서. 투자자도 빠지고 투자자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형적인 시장을 세종시가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일자리도 좋고 출산율도 높은데 상대적으로. 가장 연령이 지금 인구가 유일하게 증가하는 동네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투자자가 빠지면 집값이 빠진다. 그렇죠. 아니 4년 전 여러분 네이버 그러니까 포탈에 4년 전 5년 전 세종시 쳐보세요. 뜨거웠죠.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요. 맞아. 왜 올랐을까요? 투자자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투자자가 산 집들이 매물로 나오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지는 거예요. 투자를 이해하셔야 된다. 확실히 이제 각인이 됐습니다. 네. 요거까지는. 근데 이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생각을 바꾸는 거, 관점을 바꾸는 게. 전 투자의 핵심, 내 집 마련할 때도. 근데 이게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그래 맞아. 나도 내 집 마련할 때 투자로 봐야지. 한데 등 돌리고 나면 또 그걸 바꿔줘요. 그리고 꼭 오를 때만 사. 아 심리가. 사람들은요 남 말을 진짜 안 들어요. 주식도 그렇고 다 그렇죠 심리가. 그래서 계속 들으셔야 되는데 생각을 바꾸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해서 또 이런 거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그 이광수 대표님 직접 만나시고 들으실 수 있다라는 거. 그때는 여러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어떤 마음이죠? 제가 막 화를 내거든요. 여러분들 막 예. 각성하시라고 화를 내고. 혼날 준비 된 사람들만 와야 그렇습니다. 됩니까? 대신 예. 그 반대급부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혼나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고 방법을 알려드린다.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 이제는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 계획 어떻게 세우시고 내 집 마련 또 이렇게 하시고 네. 이런 구체적인 행동하실 수 있도록 계획하실 수 있도록 그런 얘기 합니다. 그거는 이제 무료 설명회로 이광수 대표님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저희 고정 댓글 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서 보인다고 하는. 맞습니다. 네네. 또 무료 설명회. 저희 가서 이 YG 부스터 좀 팔아도 됩니까? 아니 농담입니다. 아니 진짜. 농담입니다. 오세요. 농담이고. 그래서 고정 댓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이광수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